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적에 이 친구와 친하게 지냈어요. 이름이 뭐죠? 류성룡이라는 친구예요. 네, 이순신과 유성룡은 무척 친한 사이였는데요. 이들은 커서도 친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이순신은 군인이 되었고요. 유성룡은 멋진 신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막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성과들을 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들을 만났죠. 자,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멋져요. 영웅이고. 근데 어릴 적 이순신은 조금 달랐나 봐요. 어렸을 적 이순신은 전쟁놀이를 무척 좋아했대요. 그래서 전쟁놀이를 좋아하고 무척 활달한 아이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남의 참외밭에 뛰어들어서 참외밭을 다 망가뜨린 일도 있었고요. 요즘 참외가 많이 나는데 참외나 수박을 훔쳐서 먹은 일도 있었어요. 아주 말썽을 많이 부렸던 이순신의 모습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순신에게는 이런 훌륭하신 어머니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순신을 잘 키워주신 덕분에 이순신은 말썽을 멈추고 다시 바르게 자라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바뀌길 바랍니다. 뭐 잘하고 있겠지만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때 조선시대에는 결혼을 좀 일찍 했죠. 지금보다 한 20살 정도에 했을 거예요. 그때 이순신의 장인어른이 이순신을 보고 조언을 합니다. 자네는 군인이 되는 것이 더 어울리네. 그때 말로 무관이에요. 무관이 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적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하고 활달했던 이순신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군인이 되는 시험에 10년 동안 준비를 해요. 3번이나 떨어집니다. 3번 떨어지지만 이순신은 32살의 나이로 군인이 되게 되어요. 그 장인어른의 말이 없었다면은 군인이 이순신은 하마터면 볼 수 없었을지도. 설명 전에 수염 좀 조정할게요. 죄송해요. 입에 좀 들어가서 미안해요. 자, 이순신은 군인이 되어서 함경도에 한국의 북쪽에 위치한 함경도에 위치해서 오랑캐를 수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서울 쪽으로 오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었는데 훈련원이란 곳에 봉사라는 직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순신이 좀 충청도 절도사로 내려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서익이라는 이순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추천을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좀 부당한 방법으로, 나랑 잘 안다는 이유로. 그거를 본 이순신은요, 이거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해요. 서익은 어땠을까? 요놈 괘씸하다 하여서 충청도로 이순신을 쫓아내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람을 쓰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충청도로 쫓겨간 이순신을 다시 끌어들인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 유성룡은 왜적을 막기 위해서 이순신이 꼭 필요하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여서 이순신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전라도에
해상을 책임지는 역할로 내려가서 맡게 되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은 둘이 친하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의 신하들은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올지 안 쳐들어올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로 달랐어요. 쳐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입장들이 많았는데 이순신은 유성룡과 함께 일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전투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력한 수군을 만들려고 하였고요. 철갑선인 거북선을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1592년 임진년 5월 23일에 일본은 7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죠. 준비가 안 된 우리 조선군들은 계속해서 패배했어요. 부산에서부터 한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투에 패배하였는데 선조는 결국 한양을 왜군에게 점령당해서 도망치던 지경에 이릅니다. 참 나라를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선조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했을 거예요. 준비를 한 이순신입니다. 옥포해전에서 첫 전투를 했고요.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율포, 당항포, 당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요. 육지에서는 계속 지고 있었는데 바다에 준비했던 이순신은 승리하게 돼요. 장군님,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그러던 1592년 8월 14일 와키자카 야사루 중심에 120척의 배가 거제도를 침공해요. 뭐냐? 거제도에 있던 이순신의 무리를 제거하여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침공하기 위해서였겠죠. 이때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왜적을 맞이합니다. 그 유명한 학익진이에요. 학의 날개처럼 날개를 펴서 이 모양으로 왜군을 공격하여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를 이른바 한산도 대첩이라고 해요. 이 전투의 결과 조선군들에게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둘째로 일본군은 이순신이 계속 이기니까 이순신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대결에서 이기는 거 봅시다.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러면은 쓴 도구가 가위바위보 이거잖아요. 전쟁에서는 달라요. 총과 칼을 쓰죠. 총과 칼을 써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 이순신 계속 이기는 이순신을 만나기 일본군이 두려운 거죠. 이런 과정에서 남해안의 해상권,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고요. 조선군으로 하여금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순신을 바다의 총 지배권을 내리는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급박한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전투하고 있는 이순신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순신이 질투난 거예요. 너무 전투를 잘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그러다 이때 왕이 선조였는데요. 선조가 이순신에게 출격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순신이 이 명령을 따랐을 때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고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출격 명령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선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조는 조정을 기만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토벌하지 않고 나라를 저버린 죄,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고 모함한 죄, 방자하여 꺼려함이 없는 죄라는 이유로 이순신을 서울로 불러들여 문책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벌 주려 한 거예요. 이순신을. 그래서 이순신은 서울에 끌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이라고 하여서 다시 싸우도록 형벌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이게 풀려났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장군 중에 장군 대장급이었던 이순신이 일개 병사가 된 거예요. 일개 병사, 아주 낮은 병사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은 그 장수로 하여금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네. 풀려난 이순신을 보러 오다가 이순신의 어머니께서 올라오셨거든요. 아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서 배에서 돌아가셔요. 이때가 1597년이었는데 이순신에게는 참 힘든 한 해로 기억 남을 것입니다. 앞서서 선조가 출격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원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균은 칠천량에서 자기 희와 부하들을 데리고 전투를 했는데 배도 크게 잃고요. 우리 군사도 크게 잃고 장군들도 많이 죽었어요. 원균도 거기에서 죽었어요. 완전히 대패한 거예요. 네. 자, 이순신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야구에서 구원투수라고 하죠.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참 상황이 처참하죠. 이순신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런 힘든 상황에 나를 보고 싸우라고 한다면은 거의 죽으러 보내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와 맞서 싸우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어 있었고요. 왜냐? 내 동료들이 죽었어요. 내가 타고 다니면서 싸우던 배들이 많이 부서져서 없어졌어요. 전쟁에 패배했어요. 나 언젠가 곧 저들 손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너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율을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자, 한 사람이 제대로 용기를 가지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싸우자. 용기 있게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싸우기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특히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죽음의 기대지를 말기를 원하고 이 군사들이 가지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명량에 있는 울돌목의 조류를 이용하여서 12척의 배로 일본군 330여 척의 배를 퇴치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승리 속에서 해상권은 다시 이순신의 것, 조선의 것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군들은 다시 이순신이 나타났구나.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전쟁을 일으켰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요. 이를 놓치지 않고서요. 자,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일본군은요, 이때 당시 조선군에게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한 명도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노량으로 조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출격해요. 도망치는 일본군을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있던 도중에서 적이 쏜 유탄에 맞아서 이순신 장군이 54살의 나이로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우리 부하들이나 우리 군인들이나
또는 적군이 이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면은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엄청 불리해지는 거죠.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적군은 이순신이 죽었으니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내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와 전쟁의 승리를 먼저 생각한 장군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전 40승. 그중에 5번은 일본군이 피해서 전승이에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이는 세계적으로 해상 전투에서 엄청난 큰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네, 이런 나의 몸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이순신의 일대기는 여기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